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이번 주는 월말과 그리고 월초가 함께 있는 한 주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특히나 월초를 맞아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겠고요. 중국은 또 제조업 PMI,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와 어느 정도 동조화 가능성이 있는 수출 지표 등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진짜 전략을 통해서 한 주간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현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딱히 뭐 동조화가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백신 조금 잘 보급이 되고 잘 맞은 국가들은 경제 회복 속도 빨라지면서 네. 증시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뭐 한국이야 이제 방역을 잘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늦어지면서 재개 시점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수출 지표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는 좀 덜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114 막 이렇게 올라갔던 거가 지금 80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90이 깨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표로만 본다라고 하면 반대급부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뭐 일본은 아직 뭐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안 좋으니까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유럽의 단기 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별 이제 리오프닝 여기 좀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 제목이 잘못됐는데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네. 경제 재개를 제목 하는 잘 부분인데 나가고 있네요. 잘 나오고 있나요? 경제 재개가 되는 부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비스업, 미국 경제의 4분의 3,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그게 재개장이 되면서 고용 회복이라든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지표가 발표됩니다. 제2 영업일에서 PMI,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PMI는 60에서 65 고점을 찍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려옵니다. 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특성인 것 같고요. 60에서 65를 넘어가면서 그게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캐파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서비스업 PMI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구간이고 제조업 PMI가 발표된 이후에 3일 있다가 서비스 PMI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경제 활력이 이제 불어 넣어지는구나, 활동 재개가 되는구나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인데 제일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PPI 물가일 겁니다. 네. 다음 주 9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지금 글로벌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지표는 아마 그 두 PMI, 미국의 서비스 PMI 지표라고 하는 것과 미국의 PPI 물가 지표 요 두 개가 전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로 보시면 지금 미국 서비스 PMI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점을 갱신하면서 윗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담, 그거에 따른 국채 수익률, 그거에 따른 증시 조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식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은행주라든가 인플레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거냐 아니면 여태까지 조정을 길게 받았던 뭐 IT주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어떤 반등의 기회를 노릴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6조 달러 넘는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돈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인프라 부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가 튀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임금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어떤 컨센서스라고 보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중국의 PPI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플러스 영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월별로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달간은 중국의 PPI 눈치만 보면서 급등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하고 쭉 빠졌다가 조금 안정되면 조금 다시 오르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잘 돌아가는 상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에 뒷바람을 받는 섹터들은 빠지면 계속 사고 올라가면 팔아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붙잡힌 상태에서 종목별로 굉장히 어떤 차별화가 심각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뜻이 가늘게 늘어지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FOMC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금리 조절을 하고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거, 니들 갑자기 고객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은행 니들 갑자기 돈 못 준다고 뱅크럽시가 나오면 안 되니까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 갖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에다 맡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대출해라고 하는 게 재할인율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책, 그 다음에 시중에 은행에다가 오버나잇 금리로 0.5% 1% 하면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모기지를 지금 막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채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거를 한 이유는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 CP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가격대를 유지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막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단기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 있죠.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 재무제표에 보면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재무제표에 보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 걸로 국채, 모기지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대출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놈을 팔아갖고 그걸 팔으려면 국채시장으로 가서 팔아야 되는데 국채시장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연준이 대신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모기지와 국채를 사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수준의 정책금리가 0.1% 예를 들어 1%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국채 시장 자체가 부러져서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여서 연준에다 쌓아놓은 것뿐이지, 그게 특별하게 시중으로 와서 그 주식 사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재할인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현찰로 달러로 바뀐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포인트로 보고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 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냐? 그리고 그 물가가 집계되는 시점이 3, 4개월 후이기 때문에 물가가 나온 다음에 주식시장을 보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딱 쳐다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MI, PPI 요 두 가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혹시라도 그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미어캣이라고 하죠.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미어캣이 보고 있다가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 숨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흐름들을 보이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와 재할인율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를 통해서 언제 이것이 확인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뭐 기미가 보인다거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인이 됐다 싶으면은 혹시 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또 발생을 했을 때 혹은 뭐 예상보다는 괜찮았을 때 각각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이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여기 네. 차트 하나만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드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S&P의 퍼의 역수, 그러니까 퍼라고 하는 건 이익 100원 나는 거에 대해서 10배면 1000원을 쳐서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업이 100원을 벌면 1000원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주가 수익률 퍼라고 하는 건데 그거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회수할 때 걸리는 이자율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거에서 국채 수익률을 빼준 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2020년에 확 튀었으니까 여기서는 주식 살 때가 맞는 건데 지금은 2010년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보였던 구간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케이스별로 봤을 때 네.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주 쪽에서 조금 1, 2년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수급 여건이 안 좋았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포드하고 GM이 대통령하고 나와서 자동차 산업 일으키겠다라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조금 눈앞에 와 있는 성장이 보이면서도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던,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베팅 자체를 안 하게 되면서 주식이 밀려 내려갔던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은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그쪽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상승하는 경우가 나온다면 은행, 철강, 건설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 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사람들 마음속에서 앞으로 멀리 보고 뭐 돈 어차피 가치도 없는 거 돈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거 뭐 현금이라고 하는 거 쓰레기보다도 못해라고 하면서 갔다가 그럼 5년 10년 묻어두자라고 하면서 길게 보고 베팅하는 게 성장주라고 한다면 이거 얼른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주식들에 베팅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은행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뭐 히트한 아이템이 작년에 아이템이 됐지만 뒤안길로 가보면 건자재라든가 인테리어 하는 업체들 보시면 테슬라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100%, 200%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기울어져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튈 경우에는 성장주 섹터가 아예 나뭇가지가 부러지듯이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성장주 섹터는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말씀해 주신 뭐 은행주, 건설주는 지금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점에서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철강주는 고점에서 약간은 더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너무 많이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제 네.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죠. 빠지게 예, 되면서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설 기자재라든가 네. 뭐 목재 관련된 부분도 미국에서 팀버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조와 추세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리고 철강주만 보더라도 철강의 전방단에 있는 거는 자동차, 조선, 건설이 뭐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건설 그동안 10년 동안 눌려와 있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풀고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도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중국은 늘 부족하죠. 거기는 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변을 놓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1차적으로 건설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대체적으로 도시들이 낡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서 민생을 어렵게 했는데 정권 또 잡으려고 그래? 라고 하고 야권에서 반격을 할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계획이 있으니까 공공재개발로 갈 거야 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풀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건 까보지 않아도 2, 3년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거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집만 따로 짓는 게 아닙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하 파는 것까지 토목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도시 개발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몽창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건설 그렇게 됐고 조선주는 아시다시피 배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된 부분에서 벌써 3, 4년 전부터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건으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이제 벙커스유 때에서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친환경, LNG, LPG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고 그 엔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 보았더니 한국의 조선 3사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인데 눌려있던 자동차들 이제 반도체 해결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운송지표 같은 것들 미국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차 없으면 전철 타지만 미국은 차 없으면 뭐 슈퍼마켓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의 흐름은 이번에 6월 중순이나 6월 말 이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주는 건설부터 설계, 여기부터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건설 기자재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이 애드업 되는 걸 보면서 종목들을 찾아 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주는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중 금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수요가 땡겨준다라고 하면 가산금리가 팍팍팍 붙으면서 은행들로 돈이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량을 제한해버리게 되면 금리는 더 튀어버리거든요. 민중들의 고통은 조금 가중되겠지만 자기가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금리가 걱정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은행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자를 커버하는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배당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 니들 장사해가지고 그거 배당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그거 틀어주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나 배당주를 노리는 펀드들이 은행주를 일시적으로 수급을 바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종목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은행주는 어쨌든 대출 많은 회사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자회사가 네. 실적 좋은 회사들, 뭐 중소 쪽에서는 뭐 DGB 같은 것들 괜찮을 것 같고요. 은행은 KB금융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실제로 가보면 대출 받을 때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거 사는 게 낫겠죠. 건설 쪽에서는 삼목에스폼 한번 잘 보시고요. 이거 자회사 문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차분히 이쪽으로 꽂힐 가능성이 있고 고밀화 개발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수요가 터지게 되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꼭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주고 지금 80% 정도 올랐는데 야 주가를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땡길 때는 10배씩 올라가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국제강, 동부제철, NI스틸 이런 것들 철근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가전 쪽으로 컬러 강판 수출하는 쪽으로 납품하는 쪽으로 잘 보시면 뭐 이번 주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의 주변 환경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